일본 총리 아베 신조의 망언. 총리가 침략 전쟁이며 잘못된 전쟁이라는데 그 전쟁은 일본만의 책임이 아니다. 무라야마 담화는 유지하지만 A급 전범들이 전쟁 범죄인은 아니다. 일본 강요들에게 어떠한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야스쿠니 참배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는 기생집이 많아 성매매를 많은 사람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안부 활동은 생활 속에 녹아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든다.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증명하는 증언이나 뒷받침하는 것은 없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의도읍다 15회입니다. 앞에서 보셨지만 요즘 아베와 하시모토 그 아베 보이스들이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망언, 만행을 일삼고 있는데요. 도대체 아베와 아베 내각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심심하면 그냥 터져나오는 그들의 심심풀일까요? 아니면은 뭔가 조직된 음모론의 일환으로서 하는 것일까요? 오늘 그 아베의 망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도대체 우리가 아베 망언을 생각하기에 앞서서요, 아베는 누군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베는 현재 자민당 총재로서요. 네. 자, 주요한 경력을 보자면 2005년에 관방 장관을 역임했고요. 2006년에도 자민당 총재를 역임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잠시 휴식기에 들어갔다가 2012년에 자민당 총재로 다시 복귀하였죠. 두 번이나 총리를 하신 분이네요. 네. 그 관방장관은 어떤 장관이에요? 예, 우리나라에는 없는 예, 직책이죠. 관방장관은 우리나라에는 없는 직책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국무총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본의 총리 제도에서 총리를 보좌해서 국정 전반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없는 장관인데요. 관방장관은 지금은 이제 안전행정부죠. 안전행정부와 재정경제부를 합친 것 같은 그런 장관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급에 따지면 국무총리급이라고 보면 그건 전부 부처 두 개를 합친 것 같아요. 네, 실세죠. 네. 근데 아베 이렇게 프로필이 굉장히 화려한데요. 이런 화려한 프로필 뒤에는 그 아베 집안의 후광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베 집안은 어떤 집안인지 좀 살펴주시죠. 예, 일단 그 아베가 정치를 시작하게 된 게 아버지인 아베 신타로의 외상일 때 외상이 비서관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버님도 외상일 정도로 굉장히 높은 정치적 경력을 갖고 계셨고요. 특히 이제 외할아버지가 예, 유명하시죠. 외할아버지가 이제 기시 노부스케라고 해가지고 아베 신조의 외할아버지면서 그 태평양 전쟁 당시에 그 만주 정부국의 산업부 차관으로서 만주국을 아주 설계하셨던 분이죠. 네, 기시 노부스케는 이제 만주국을 설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주범이기도 그렇죠. 하고 A급 전쟁 범죄자입니다. A급 전범 용의자죠. 그럼 결국은 이 아베 신조의 집안은 3대가 정치적 예. 실세로서 네. 일본을 주물렀던 그런 가계도네요. 네. 그럼 아베는 쉽게 말하면 뭐 0.1%? 1%? 대단한 집안이네요. 초엘리트 집안이죠. 네. 돈도 굉장히 많았겠어요. 정치하면 돈 많이 벌잖아요. 예, 실제로 아베 신타로 그 총리 아버지죠. 네. 아베 신타로 전 외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소시멘트라는 그 큰 회사를 운영하시기도 그러셨어요. 네. 근데 지금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아베 총리에 열광을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일본인들이 아베 총리에 열광하는 걸까요? 일단 일본인 치고는 잘생기지 않았나요? 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잘생긴 외모. 네. 게다가 그 미디어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하는 가장 멀티미디어적인 그런 정치인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이벤트에 강하고.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전투기에 올라가지고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치켜드는데 그 731. 전투기가 731이라는 뭐 은유적인 본인은 뭐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731 하면 아시아 사람들은 전 세계 사람들은 다 알죠. 가장 유명한 생체 실험 부대를 의미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뭐 손가락을 딱 치켜들고 그렇게 뭐 쇼맨십을 한다든지 아니면 프로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야구 시구할 때 등번호가 또 96번을 달고 왔어요. 근데 뭐 본인이 좋아하는 숫자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96번이 지금 뭐 일본 헌법 참여 선거 때 그 쟁점 사항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헌법 96조 개정을 또 은유하는 거다라고 해서 그 모든 화면에 비치는 그 이벤트에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의견과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신조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표현해서 일본인들에게 그 어필을 잘하는 쇼맨십이 가장 강한 정치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아베의 일본인들이 열광하는 이유가 일본인치고는 잘생긴 외모, 그러니까 일본인한테는 어필하는 외모, 또 말 잘하는 화술, 또 뭐
그다음에 이벤트에 강한 그런 쇼맨십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게 좋은 집안의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천황제를 아직 유지하는 일본인 하에서 천황제를 빼고는 거의 성벌 100% 선거에 가까운 뭐 기시 노부스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본 우익을 대표하는 그런 화려한 집안 거기에 대한 향수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강한 일본에 대한 그런 향수를 아베 신조에서 일본인들이 좀 열광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본이 지금은 많이 일본 국민들이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오랜 버블이 무너지면서 경제 무너짐도 있고 그래서. 근데 거기에서 강한 그 황태자스러운 황태자급의 외모와 황태자죠, 뭐. 그렇죠. 황태자라고 예. 보내죠. 뭐 상위 0.1% 초 엘리트인데 뭐. 집안 자체에 대한 어떤 후광의 역할도 크다 이렇게 예, 판단하고 향수 계십니다.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아베 망언이 이제 뭐 점점 도를 심화하고 있어요. 뭐 저번에는 뭐 침략에는 정의가 없다 해서 이제 침략도 부인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위안부 관련해가지고 뭐 진짜 입에 닿기 힘든 뭐 기생집 발언도 있고 앞에 VTR에서 보셨습니다만 하는데 이런 아베 망언이 어떤 뭐 그냥 심심해서 나오는 취미생활의 일종은 아닐 것 같고요. 네. 정치인이기 때문에 어떤 다분히 의도를 갖고 하는 그렇죠. 정치적 발언이라고 정치적 생각합니다. 발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뭐 그의 뿌리 깊은 우경화, 우익의 어떤 뿌리 깊은 DNA의 발현일 수도 있고요. 네. 왜 이렇게 아베는 이렇게 망언을 하는 걸까요? 아베 내각은. 일단 저는 일본 경제 상황에 좀 집중하고 싶어요. 아마 아. 정치인이다 보니까 정치적 발언은 여러 가지 네. 경제나 사회적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아베와 그 아베 보이즈라고 불리는 분들은 아베노믹스를 강하게 밀고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 영향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일본의 경제 침체에서 그 망언을 하는 이유가 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동의를 하는 게 일본의 아베노믹스는 강한 일본, 그러니까 경제 부흥을 통한 강한 일본을 내걸고 있어요. 경제 부흥을 위해서 강한 일본을 내오기 위해서 그 보수 세력들을 결집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일본이 전통적으로 강했던 시기들을 보면 아무래도 전쟁이라든지 향수 그런 부분에 대한 제국주의적인 그런 일본의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자극을 시켜서 뭐 본인의 경제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본인의 경제 정책은 강한 일본을 만들기 위한 거다라고 해서 거기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는 다분히 전략적으로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그분이 좀 동의를 하지 않는 게요. 일본이 지금 경제 침체를 이유로 경제 부흥을 이유로 해서 이제 아베노믹스를 들고 나온 것을 뭐 우경화 논리로 잡고 있는데 그것은 일본의 뿌리 깊은 우경화를 숨기기 위한 하나의 그 명분 차용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본이 경제적으로 가장 활발했던 경제 부분이 경제가 가장 활성화되고 좋았던 90년대 나카소네 총리 시절에도 보면 나카소네 총리가 일본 총리로서는 최초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잖아요. 그렇죠. 일본 네. 총리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이름 하면 나카소네죠. 네, 그때 나카소네. 얼마나 다들 화를 냈습니까? 최초로 이제 사실은 뭐 앞에서 그 최초로 뭔 것인가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네. 그 야스쿠니 신사라는 게 일본인들의 전범이 이렇게 묻혀 있는 곳인데 그 일본인 전범에 대해서 총리가 참배를 한다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최초로 경제가 좋았던 92년도에도 나카소네 총리가 야스쿠니 참배를 하면서 일본 우경화가 지속된 것을 보면 경기 침체는 이런 망언의 어떤 차용료에 불과하지 그것의 본 뜻은 아니다. 그래서 일본의 망언은 그 크게 뿌리를 가서 올라가면 임진왜란 때 어떤 정한론 뭐 그런 거에 한 개의 뿌리를 다 같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것도 보면 사실 2차 대전 이후에 보면은 독일이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전범들이 다 자살을 네. 하거나 그 살해되거나 네. 다 그렇게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천황이 전범에서 면제가 돼요. 그러면서 사실은 일본 우익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천황이 살아남으면서 일본 우익의 뿌리가 살아남거든요. 그 뭐 아까 얘기한 기시 노부스케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분도 전범 용의자지 네, 전범 재판이 처벌은 하되질 안 받았어요. 않거든요. 미국이 이제 일본을 이제 점령하면서 사실은 이제 일본의 우익들을 일정 부분 살려준 게 그 뿌리를 살려준 게 지금도 이제 계속해서 살아남고 기시 노부스케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만주국을 설계한 사람이기도 하면서 지금 아베 신조 총리의 외할아버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경화의 뿌리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런 것이 그 아베 망언이 계속되는 그런 이유가 아닌가. 어떤 그 뿌리 깊은 우경화, 우익의 논리를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 자체의 그 지리적 특성상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주변국을 계속적으로 뭐 경제가 됐던 네. 아니면 또 문화가 됐던
어떤 계속 침략적인 논리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일본 자체의 역사였고 그 역사 때문에 이런 망언들이 지쳐지지 않는다라는 논리신 것 같은데. 네. 그래요. 그래서 아베가 지금 아까 뭐 프로야구 시구할 때 아까도 이제 비디오 화면 나왔는데요. 그 등번호 96번 달고 나와서 시구했잖아요. 네. 그래서 아베는 그 관방장관 시절에 와사대대 강연에서 그 핵보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하고 했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 요번에 이거 쟁점도 됐던 그 헌법 96조를 네. 개정하겠다라고 이제 막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헌법 96조는 어떤 헌법 조문인가요? 좀 예. 일본 헌법 96조 개정 이 부분이 참 요즘 뭐 네. 일본 내외에서도 그렇고 주변국한테도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 헌법 90, 일본이 지속적으로 일본 우익들이 그 일본 평화헌법이라고 부르는 일본 그 군대를 보유할 수 없고 뭐 무력을 보유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있는 그 헌법을 자꾸 바꾸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크게 국민적인 반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그 주변국의 태클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96조의 개정은 그거랑 좀 달라요. 일본 헌법 96조는 일본 헌법을 개정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개정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절차를 지금은 굉장히 좀 일본 헌법을 개정하기 되게 어려운 절차를 규정을 하고 있죠. 3분의 2 이상의 그렇죠.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하고 그 다음에 국민투표 과반수 이상의 국민투표인데 이걸 좀 완화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 개정을 좀 더 용이하게 하는 개헌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제대로 뜯어고치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아주 자민당의 꼼수예요. 자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헌법을 규정하는 거는 반발을 하니 헌법을 개정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시키는 헌법을 개정을 하자라는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주변에 또 뭐 어떤 야당의 협조라든지 뭐 군소 야당의 협조들을 친여당적인 그 협조를 좀 얻을 수 있겠다라는 꼼수로 이번 헌법을 개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일본 헌법을 우리가 그 세칭 평화헌법이라고 그래가지고 평화헌법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 일본 헌법을 왜 평화헌법이라고 부르게 된 건가요? 전쟁에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전쟁을 일으킨 세 나라 이탈리아, 독일, 일본이 네. 있었죠. 그 중에서도 이제 독일과 이탈리아는 다르게 일본이 원폭을 맞으면서 아주 흥직박산이 납니다. 그때부터 이제 헌법을 개정을 할 때 전쟁을 위한 그 타국을 침략을 위한 군대나 무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잖아요. 네, 전쟁을 포기하고 전력을 갖지 않겠다. 예, 그것 이후로 일본이 그 침략이나 이런 것을 위한 그 전력을 갖지 못하면서 전쟁 자체가 불가능한 나라가 돼버렸죠. 여기 적혀 있네요. 여기 제가 지금 바로 급하게 찾았는데 제9조 1항의 국권의 발동으로서의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 그러니까 무력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교정권을 부여하고 그렇죠. 있죠. 그러니까 자유권은 인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적의 침입에 대비한 그 방어권 행사는 인정을 하되 먼저 침입할 수 있는 교전권은 헌법에 있는데 그 헌법을 바꾸기 위한 절차로서 그렇죠. 96조의 헌법 개정안 그 절차 조항을 바꾸겠다라는 그런 꼼수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평화헌법 자체의 교전권이라든지 일본의 그 군사 대국화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것을 감추고 있는 것이 네. 일본 헌법 96조 개정의 뭐 숨은 노림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뭐 심심하면은 이제 뭐 이렇게 일본의 망언이 터져 나오고 그러면 우리 국민들 다시 이제 흥분을 하고 뭐 또 규탄 대회도 하시고 이러시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게 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뭐 우리끼리 흥분하고 우리끼리 막 욕하고 여기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좀 더 조직적으로 일본인의 어떤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이런 도발에 대비해서 우리도 좀 준비를 해야겠다 해야 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식의 대처? 저는 기본적으로 한국사 교육, 세계사 교육은 뭐 다시 한번 지금은 살짝이 아니죠. 많이 제가 이제 뭐 한참 공부할 때는 국사 교육이 정말 대단히 힘들었었어요. 그리고 네. 굉장히 중요 과목이었고 전 학력고사 세대거든요. 학력고사 시험 볼 때 국사에 대한 점수 비중도 되게 높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좀 많이 완화됐다. 네. 뭐 필수 과목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 10년 정도 뒤에 세대인데 저는 이공계라 국사를 2학년 때만 살짝 배우고 배우지 않았거든요. 2학년이 언제? 대학교 2학년? 아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중학교 때도 안 배웠어요? 중학교 때 배우죠. 중학교 때 배우고 고등학교 때는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2학년 때는 1학년 때 배우고 2학년 때부터는 이제 수능 전공 과목만 배우기 때문에 국사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흐릿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사 교육에 대한 한국사 교육을 필수적으로 하는 그 필수 과목 선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걸 왜 필수 과목에서 배제했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임시 국회 때도 정몽원 국무총리가 필수 과목 선정을 좀 현 시점에서 어렵다라는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뭐 이걸 우리 스스로 알아야 우리 스스로도 정신무장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홍보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도 잘 모르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 점점 뭐 우리 위안부 할머니라든지 이런 분들께서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시면 그러면 정말 역사를 증언해 줄 수 있는 증거 자료나 이런 것도 소실될 가능성이 있고, 증인들도 없는 상태에서는 힘의 불균형에 의해서 좀 우리의 어떤 것이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기본적으로 일본의 망언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그 망언에 대한 대처하는 자세들이 뭐 단순하게 시위라든지 또는 뭐 시청 앞 광장이나 뭐 어디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렇게 규탄 대회하는 것으로만 뉴스에 잠깐 나오고 그치는 것에 저는 뭐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규탄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규탄해야죠. 근데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도 오늘 이걸 준비하고 그러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는데요. 정말 국사랑 제대로 된 올바른 역사나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해서 세계사 교육, 한국사 교육이 다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세계사 교육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세계사 교육이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한 게 한국사 교육이 왜 중요하냐면 자신에 대한 어떤 자존감들을 세우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근거들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 근거하에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우리만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또 이런 역사적 사실을 갖다 외국에 알리고 또 그 외국과의 어떤 세계와의 공조된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워싱턴 포스트지도 지금 일본에 계속되는 만행에 대해서 역사는 늘 재해석되지만 그러나 팩트, 사실은 있다라는 사설을 실은 바 있었거든요. 그것도 얼마 전에 프랑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도 그 일본의 국회 연설에서 얘기를 했었죠. 고통을 동반하더라도 과거에 대해서 일정한 선을 긋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일본 정부의 망언에 대해서 따끔한 일침을 가기도 했는데요.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노력하지 않으면 외국 국제사회의 공조를 얻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일본 아베 총리의 망언, 아베 내각의 이제 계속되는 망언에 대해서 우리 박근혜 정부가 예정되어 있던 그 외상회담을 취소를 했죠. 그리고 이제 계속된 아베 망언에 대해서 정상회담의 일정도 아직 안 잡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러한 식의 의연하고 원칙적인 대일 정책의 지속성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 취소하고 여러 가지 보면서 지금 뭐 이전에도 바로 최근에 있어서는 뭐 대북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의 격과 국가의 어떤 자존을 세우는 부분에 있어서 초기 지금 박근혜 정부의 초기 대응들은 외교적 대응들은 굉장히 대한민국 국민의 어깨를 좀 많이 올려주는 스스로의 자존을 세워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네. 계속되는 아베의 망언에 대해서 단순히 일시적으로 이례적으로 흥분하고 규탄대를 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국제사회에 알리고 우리 스스로 정신무장을 하고 힘을 갖춰 나가면서 역사적인 사료들을 하나하나 모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일본과 단순한 스포츠 게임을 할 수 있을까요? 일본과 경기하게 되면 거의 목숨을 건 전쟁 차원이죠.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빌리 브란트 독일 총리가 한 것 같은 그런 진정 어린 사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사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현실과 우리가 당쳐온 역사적 사실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우리 스스로도 기억하는 그런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의도 없다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일본에서도 이거 일본어로 우리 번역해서 한번 일본어 보내볼까? 그럴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아베 총리에게 드리는 좋죠. 저를 번역가는 일본 규현자님께서 On the upright. So frustrated. 당신 주위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사람인가요? 잘못을 했으면 사과할 줄 알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그런 사람 아닌가요? 늘 원칙을 지키는 예측 가능한 사람. 그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시사정치 팟캐스트
여의도 업